사실상 중요한 지표 5개가 전부 다 아직은 플러스 상태예요. 특별히 가중치가 높은 비농업 취업자 수, 그 다음에 실질 개인소득, 요게 둘 다 이제 플러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 시장을 침체로 단정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침체에 대한 그런 판단을 어떻게 내릴 거냐, 침체에 대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인베스코네요. 인베스코에서 말하기를 침체가 동반된 베어마켓은 평균 하락률이 43%, 그 다음에 고점에서 바닥을 칠 때까지 15개월, 반면 침체가 없는 베어마켓은 하락 평균이 27.4%, 고점에서 바닥까지 6.6개월. 만약에 침체가 없는 그 베어마켓이면 이미 고점에서 바닥을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락률로도 거의 채웠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침체가 동반된 베어마켓이라면 아직도 실제로 이제 인베스코는 43%라고 했지만 제가 조사한 여러 가지에 보면은 이제 35%에서 40% 사이, 35%대가 이제 침체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침체가 43%고요. 대부분은 35% 정도의 하락을 보입니다. 침체가 동반할 경우. 그래서 이 침체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간과 정도도 결정하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많은 것들을 침체가 동반되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침체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침체에 대한 그런 용어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체 확률이 오늘 아침에 발표되기를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지난달하고 다르게 50%가 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이 12개월 내에 침체의 확률에 대해서 점점 숫자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침체는 여러 가지 정의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모든 경제 혹은 금융시장에서 인정하는 침체는 그 NBR이라고 하는 내셔널 뷰로 이코노미 리서치라고 말하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침체를 확정해서 발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 3월, 4월에 거쳐서 침체를 이제 발표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NBR의 경기 침체 판정은 대부분 그냥 약식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2달 연속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들어가면 미국은 이거를 침체로 규정한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인 즉슨 그 미국의 연방은행들, 뉴욕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뭐 그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그 연준들은 각자 자기가 이제 강점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하나씩 발표합니다. 뭐 뉴욕 연은은 어떻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 연방은행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보통 GDP now라는 걸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GDP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후행하죠. 그러니까 지나간 기간에 성장률이 어땠다고 발표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알고 싶은 일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GDP를 now, 지금 바로, 지금 현재 측정하는 GDP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특성을 가진 연방은행은 애틀란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now를 참고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로 결정이 나와서 발표가 났기 때문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지금 2분기 4, 5, 6월에 GDP 성장률은 결정이 이미 났죠. 지금 7월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 완성돼서 발표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발표가 났을 때 어떨 거라는 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틀란타 연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GDP now가 최근에 조금씩 수정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나간 토요일자로 발표된 거를 1.2까지, 이전에는 더 마이너스가 크게 나서 1.7이었나요? 더 마이너스가 났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마이너스 율은 좀 줄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1.2로 줄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이제 변화입니다. 다음번 발표는 7월 19일이에요. 19일 날 되면 또다시 GDP now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서 2분기 GDP 관련된 확정치가 나오기 전에 이제 속보라거나 이런 말을 안 쓰고 뭐라고 할까, 추정치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또 마이너스 상태예요. 아무리 봐도 지금으로 봐서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NBR의 공식적인 경기 침체 기준에 따라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럼 침체를 공식 선언하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넣었는데, 사실 좀 자세히 들어가면 NBR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판정할 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기준이 아니라 8개의 판정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8개는 보시는 것처럼 비농업 취업자 수,
그러니까 가장 맨 위에 뭐가 돼 있어요? 고용이죠. 고용지표. 그 다음에 실질 개인소득. 요 두 개가 가중치가 제일 높은 항목입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 실질 개인소득. 그 다음에 산업생산, 실질 개인 소비. 미국은 70% 이상, 80% 가까이 소비가 좌우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소비 지표가 중요하죠. 그래서 실질 개인 소비, 그 다음에 가계조사 취업자 수, 그 다음에 실질 도소매 판매, 그 다음에 실질 GDP, 그 다음에 실질 국내 총소득. 이렇게 이 8개 지표를 보고요. 이 중에서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질 개인 소득의 가중치가 제일 큽니다. NBER이 그 침체를 선언할 때 보통 쓰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수개월 이상 지속된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상당한 위축이 나타날 때 우리는 침체라고 말한다.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 월간 지표 6개, 분기 지표 2개를 참고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달아 2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더라도 현재로서는 2분기 GDP가 마이너스로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나오더라도 NBER은 침체로 선언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경기 침체 정의와는 다르게 GDP만을 보지 않고 GDI, 실질 GDI라는 거를 저기 보시면은 맨 밑에 국내 총소득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GDI를 같이 둘 다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1분기에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6% 감소로 나타났지만 사실상은 달러 강세에 의한 교역 조건 개선 때문에 실질 GDI라고 말하는 국내 총소득은 플러스 1.8%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분기에 GDP 나우에서 나왔던 예상처럼 실질 GDP가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1분기에 GDI가 플러스 1.8%였기 때문에 연속 2분기 침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 경제지표가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침체로 확정되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NBER의 경위는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사실상 중요한 지표 5개가 전부 다 아직은 플러스 상태예요. 특별히 가중치가 높은 비농업 취업자 수, 그 다음에 실질 개인소득, 요게 둘 다 플러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 시장을 침체로 단정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침체 지표를 제가 여러 번 다뤄드릴 때 산업생산이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산업생산이 이번에는 좀 낮게 나오겠지만은 아직도 높은 상태, 아직도 플러스 상태이기 때문에 침체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 이런 침체 지표는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왜곡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상 지금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를 유발한 요인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제조업이 위축돼서 오일 쇼크, 통화 긴축, 금융 불안, 재정 긴축, 질병도 있었죠. 코로나 때. 그 다음에 국제정치 불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겹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48년, 53년, 57년, 60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요인은 다양했는데 그 침체에 관련돼서 가져온 결과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침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기도 하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3% 이상 하락했으니까 성장률은 아주 중요한 하락 지표인 건 맞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실업률 같은 경우도 아주 다양해서 실업률이 아주 조금밖에는 안 오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는 11%나 실업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침체가 가져온 실업률 결과도 굉장히 좀 편차가 큽니다. 하지만 보시면 실업률은 100% 상승합니다. 그래서 침체의 특성을 침체에 빠졌다 그 다음에 침체라고 단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만 본다면 실업률을 봐야 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실업률이 내려가면서 침체가 왔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아직 건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모두 실업률을 항상 먼저 언급을 합니다. 제롬 파월도 항상 실업률을 얘기하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 실업률이 건전한 상태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이제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지난번 한 3번 정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씩 늘었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9천 건 정도 지난주에도 늘었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간다면 큰 숫자의 실업률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짧게 계속 실업률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날 거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침체의 다양한 특성들 중에 실업률도 공통특성이고요. 물가는 좀 다릅니다. 물가는 침체가 와서 내려갈 것 같지만 오른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 거죠. 침체가 왔는데. 침체가 왔는데도 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그건 뭘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아주 괴로운 상황이죠. 저기 보시면 침체 전과 비교한 근원 CPI가 8.5씩이나 올라가는 물가 상승으로도 나타났어요. 이런 경우 답이 없습니다. 현재 남미 국가들에게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지나간 한 10년 동안에 남미 국가들에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거기서 살아 나올 방법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어떤 경제학자도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얘기를 계속했죠. 왜냐하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라면 70년대 인플레이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 인플레이션과 같은 인플레이션이라면 그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비교해 드리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해 왔어요. 이유는 즉슨 지금 이런 얘기들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제가 인플레이션을 비교하는 거는 여러 달에 걸쳐서 다뤘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는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침체를 겪고 나서 올라간 적도 있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침체 전과 비교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회사채 스프레드가 커지는 겁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제가 다뤄드릴 건데 침체에 들어가면 먼저 쉽게 망한 회사들이 있죠. 우량하지 않을수록 망하지 않겠습니까? 부도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률을 가진 회사들이 먼저 금리가 막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침체에 관련해서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체 경로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